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3일자 210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를 보실까요? 네, CL 차트죠. CL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오페크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이제 그 오페크에서 증산한다고 10월부터 그 얘기 루머가 나왔는데 금요일하고 월요일 사이에 일요일 저녁이죠. 그 증산 이슈가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그 증산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일단 11월 거는 10월 초에 또 다시 만나서 11월 거 이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의외로 사우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산을 밝히고 뭐 그러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실망스러운 내용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려온 만큼 다시 올랐었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게 이슈들로 오르락 내리락 막 그렇게 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15분봉 보시면 좀 더 명확할 텐데. 어, 9월 여기죠, 여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시작하자마자 금요일 날 끝나고 여기가 이제 오프닝이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이렇게 다시 금요일 떨어진 것까지 캐치업을 했다가 어, 그 익스체인지 타임 오전장에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또 한참 동안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꾸준한 상승이 수요일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이때쯤에 그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죠. 근데 뭐 그 유가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뭐 수급 이슈에 대한 얘기들, 뭐 러시아 생션에 대한 얘기들 그런 거 있다가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그냥 내리 꽂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올라갔던 게 거의 다 빠졌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하루 동안 오전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서 거의 200틱 정도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뭐 200틱 한 160틱, 여기 지금 61.74니까 62.74, 63.74인데 이게 안 됐으니까 한 160틱, 180틱 뭐 그 사이죠. 그리고 나서 또 오프닝 한 다음에 쭉 빠졌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카타르 공습 관련된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중동 국가들의 텐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 목요일이었나요? 그 카타르와 러시아의 접촉이 있었고, 그게 뭐 카타르와 러시아의 군사협력, 그게 뭐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있었던 거라고 어, 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이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미 내지는 그 미국 쪽 관련된 세계 질서에 반하는 그런 거에 중동도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어, 그 하마스에 관련한 중재 이런 것들에 카타르가 굉장히 중립적 입장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신 뭐 그런 거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이제 뭐 러시아에 넘겨야 하느냐 뭐 이런 거죠. 뭐 오버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텐션이 지금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뭐 그 정도지.
유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올라간 만큼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그런 다음에 뭐 거의 월요일, 월화수목 전체의 레인지를 금요일 날 거의 오르락 내리락 했죠. 막 200틱, 1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0틱 정도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어,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그 움직임 자체가 여전히 뭐 200틱 안쪽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게 저점이 61.69고요. 고점이 64.08입니다. 그러면은 08이니까 뭐 210틱 정도인 거죠. 고점과 저점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저 이전 거랑 별로 크게 이제 데일리 볼라tility 차이가 없는데 뭐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일주일 내내 2달러 안쪽에서 움직였다는 거는 여전히 볼라til리티는 작다. 움직임은 작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런 트렌드 라인도 하나 더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왜 금요일에 이 움직인 게 어떤 그 매크로 이런 걸 움직이서 아니 그냥 통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서도 나타나죠. 이렇게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 거기까지만 그렇게 쭉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러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이쪽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아까 15분 봉에서도 보신 것처럼 움직임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할 때, 이거 안 내려가죠, 이게? (15분) 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런 데서 지금 62.95 이 레벨이 그, 일봉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거 지금 옛날에 만들어 놨었던 거죠. 예? 지난주 금요일 저점 거기 딱 맞아 떨어졌었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쉬어가고 여기서도 62.43 여 근처에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거의 오픈 이게 지금 뉴욕 세션 오픈한 거거든요. 아침 9시 반. 예? 여기서 이렇게 이거 위주로 올라가다가 오후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도 내려올 때 이런 데서 한 번씩 쉬어가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 61.74도 뭐 보이시죠?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 왜 이런 레벨들 그려놔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데 이렇게 한번 삐죽 튀어나오자면 바로 이렇게 내려 꽂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딱 맞아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15분 봉이라 이렇게 됐지 이 포인트는 얘보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은 분봉에서 보시면 안 되죠. 일봉에서 그린 거니까. 일봉에서 그린 걸로 보시면 이렇게 돼서 그 포인트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였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분봉으로 물론 트레이딩을 하시겠지만 일봉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런데 이런 포인트들을 잘 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도 뭐 크게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올라가나 보다 했다가 여기서 수급 이슈 때문에 다시 밀려 내려와서 하한선까지 찍고 여기서 이 달러 200틱 정도의 레인지 210이었죠 액츄얼리 210 정도의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한선을 61.45 그리고 여기서 61.74 이걸로 놓고 200틱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뭐 이 위쪽으로 또 200틱 해서 얘가 몇이라고 봐야 되죠? 이 고점이 뭐였죠? 64.08이니까 아래쪽에서 위로서 200틱 여기에서 또 200틱 하면은 66.04 그래서 66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66.03이네요. 여기는 여기 62.08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핑크색 레인지 그리고 이 핑크색 레인지가 이 밑에도 했지만 여기부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1.74, 66.03 이 있는 이 핑크색 레인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오른다고 해도 여기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저항 받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것처럼 일단은 이 핑크색 레인지의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된다. 절반 그냥 뚝 잘라 놓고
이 아래쪽이다라고 보시고 그 아래쪽이 움직이면 일단 64.36에서 저항선 걸릴 거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해도 여기 있는 이 세 개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오고 여기서 더 밀려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뭐 그렇게 강해 보이는 다운 트렌드 라인은 아니죠.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얘는 강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거고 요거 따라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지지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안쪽으로 조금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지금 61.45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고 얘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니까 이 얘에서 일단은 눌려서 이 근처에서 핑크색 하한선 위에서 이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이걸 올라가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는 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9월 말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9월 말까지는 그 정도 움직임으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오일 마켓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었나요? 영국 시간으로 뭐 일본이란다. 중국이죠. 중국에서 원유 비축분을 2배로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는데 그건 큰 뉴스죠. 그런데 안 움직이죠. 왜? 그 비축분 늘린다는 결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러시아 오일이 싸기 때문이에요. 덤핑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에서 뭐 관세를 때리네, 뭐 EU에다가 관세를 때리라고 압력을 넣네 이런 얘기 나와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있죠. 중국은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 기회에 쌀 때 좀 비축해 놓자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리고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만하고 뭐 근데 그 얘기는 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오일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이벤트나 뭐 그런 리스크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제 의견으로는. 그리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은 조치를 당장 철회를 하겠다고 있는 제재 조치도 풀려고 하겠죠. 중국과는 대립을 해도 러시아와는 대립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현재 그 트럼프 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러시아 오일을 다 그 중국,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들, 미국 눈치를 봤던 나라들한테 팔 수 있게 만든다고 해도 그 오일이 공급이 많아지는 것으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중국과 인도에 들어가는 러시아 오일의 단가의 상승이 더 시장에 크게 이펙트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서 러시아가 지금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들에게 원유를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고 공급이 추가되는 뭐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격 하락으로 또는 그러니까 가격 하락으로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지 이런 이펙트보다는 오히려 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 오일 마켓의 어떤 키가 될 수 없는 거고 이스라엘과 중동 뭐 이번에 보셨듯이 거기에서 무슨 국지전까지 아니죠. 지역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후티가 지나가는 유조선들 뭐 공격하고 이러는 분위기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많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리스크로도 작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정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세도 오일 마켓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수급 이슈인데 수급 이슈도
굉장히 잘 밸런스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여기서 더 가격이 떨어지려면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에 있는 그 셰일 가스, 셰일 오일 관련된 그 회사들의 압박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을 줄이고, 여기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생산을 막 다시 늘릴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웰 밸런스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60달러 초반하고 60달러 중반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이 핑크색 레인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골딜록스 존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심하면 이게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뭐 전에는 뭐 여기에서 이게 지금 9월부터 12월 3개월인데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서 한번 튀었지만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정도 레벨, 그렇게까지 6개월까지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갔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어요. 뭐 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62에서 51이면 이것도 지금 10달러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인 건데, 10달러 레인지에서 6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6개월 움직인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지금 거의 뭐 이제 여기는 이때 이렇게 보면 일단 시작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놓고 보면 지금 언제죠? 8월에서 지금 이제 겨우 9월 두 달인데도 이게 거의 이제는 골드록스 존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3, 4개월까지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고, 이 61.45 레인지라 그 하한선, 그리고 이 위에 뭐 66.03까지도 안 가고 65.27 정도까지는 이 상한선, 그죠? 그래서 요 파란 거 있고, 뭐 색깔을 다르게 하면 얘를 초록으로 해야 되나? 뭐 이 정도? 초록색 괜찮나요? 뭐 요 정도 되는 안쪽 레인지와 바깥쪽 레인지, 뭐 이게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좁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굉장히 이 레인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일 트레이딩만 해가지고도 밥벌이가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일만 가지고는 밥벌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볼라틸리티가 적죠. 그래서 뭐 골드도 요새 뭐 볼라타일 하긴 한데, 뭐 골드하고 CL은 전혀 다른 애니멀이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면은 그 트레이더들은 조금 힘든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한 3, 4달러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막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잃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막 그러면서, 이게 그 여기 이 시장 안에서 뭔가 이득을 얻어서 밥벌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것만 보고 밥벌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L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는 지난주 여기까지 됐었죠. CPI가 아니죠. 논팜이 뭐 그렇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갈 곳을 잃었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논팜이 그렇게 잘 안 나왔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죠. 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텍스트북 상황에서는 논팜은 경기 후행 지수죠. 경기가 나빠지면 그 고용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게 그 후행 지표라기보다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이 갈피를 못 잡았죠. 경기가 나쁜 거랑 기준금리 올리는 거, 기준금리 내리는 거랑 이게 이제
그 맛보기 같은 뭐라고 그러죠? 그 바둑 용어긴 한데 예? 그래서 두 개의 플러스 조건, 마이너스 조건과 뭐 재간이 이렇게 제로되는 그런데 그게 제로라기보다는 이쪽으로 가도 말이 되고 저쪽으로 가도 말이 되고 상승해도 말이 되고 하락해도 말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월요일 지나면서 기준금리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CPI가 예상대로 내지는 일단 코어 부분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에너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뭐 그런 모양새를 보여서 생각보다 CPI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부합하고 예상치보다는 약간 오른 그래서 0.4% MOM이 나왔지만 예상했었던 거 우려했었던 거에 비하면 인플레이션 없구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패드와치 이런 데서는 9월, 10월, 12월 다 한 클릭씩 내려서 토탈 0.75% 지금 현재 4.50이라고 얘기를 하죠. 4.50이라고 해서 4.25에서 4.50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3개월 연속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죠. 패드와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드와치는 마켓 서베이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확률은 그렇다. 그래서 뭐 저도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봤습니다만 1월, 2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내년에 2번까지 포함해서 5번 내년 9월 1년 후에는 6번까지 내려서 지금 4.25를 3.0까지는 내릴 것 같다. 뭐 이렇게 패드와치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틱스 그 패드의 폴리틱스 FOMC 구성원들의 뭐 그런 정치적인 견해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레이트가 그렇게 내려갈 거다. 그것까지 고려한 거죠. 네. 그런데 데이터가 과연 그거 뒷받침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그게 계속될 수도 있다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다면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면 그 공급된 유동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그런 거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자가 낮아진다. 이자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NQ를 구성하는 빅테크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 걔네들은 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시설 투자나 뭐 설비 투자를 하겠죠. 지금은 텍스트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빠지면 그만큼 투자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작아지고 그러면 그게 그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할 거고 투자가 되면 그 투자한 것에 의해 만큼 또 프로핏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그 경기를 다시 자극을 하고 그렇게 자극을 하면 오를 그 기업의 이익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그 코로나 시절에 봤듯이 그런 식으로 돈이 공급이 돼서 그런 걸 이제 돈이 그러니까 이자가 싸지면 돈을 더 쉽게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이자율이 싸지면 돈을 더 쉽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빌릴 수 있고 그 얘기는 그 빌린 돈을 물론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빌린 돈을 주식시장에 넣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인드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의 호재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번 주에 내내 이렇게 된 거다. 특히 목요일 날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테크적인 것도 잠깐 보자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됐고, 얘를 뭐 여기서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게 하한선, 이게 상한선,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밑에까지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메인 축으로, 그리고 이 위쪽은 이 패러렐 채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꺾이면서 이걸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지웠죠. 왜냐하면 이게 상한선, 또 여기에 있는 신고점이 상한선 되면서 여기에 이제 눌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레인지, 그리고 이게 시프트업 해서 이런 레인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이 작용을 했다고 친다면, 여기서부터는 뭔가 올라가서 여기서는 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 기울기로 갔던 게 이제는 이 기울기로 바뀐 걸로 봐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그럼 그걸 어떻게 표시하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얘는 지울게요. 이 두 개는. 그럴 때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그릴 때,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것보단 이 위쪽과 아래쪽에 이 움직임을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다시 이걸로 하면, 여기서는 이런 분위기, 여기서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분위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놓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그 각도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삼각형들을 임의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뭐 제 스타일이면 제 스타일인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돼서 이게 상한선을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걸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 밑에서 여기 이 포인트에서 이 두 개를, 이 8월 1일, 8월 4일을 그냥 아웃스탠딩하고 얘를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여기죠. 8월 6일 저점으로 만든 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 각도를 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무슨 패러렐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아니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목요일, 금요일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실 때, 그러니까 얘가 밑에니까, 이 밑에 있는 놈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나?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나? 뭐 이게 다시 제대로 해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나? 뭐 여기에서 요것 따라서 이렇게 그려야 되나? 뭐 이것도 맞죠. 여기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세를 보기 위해서는 요 트렌드 라인,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 트렌드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과감히 생략을 하고 여기서 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보고, 이 트렌드 라인에 이렇게 만들어진 요 패러렐 채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직접 제가 그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게 중간선, 패러렐 채널의 중간선을 그린 겁니다. 얘가 아니라 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얘가 지금 여기 마그넷을 그려놔서 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모멘텀, 뭐라고 해야 되죠? 기울기가 이렇게 꺾인, 그래서 이렇게 뭐
곡선으로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그냥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죠. 얘네들을 그냥 지우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 지우고 얘기를 하면, 예? 패럴 채널 요거 지우면 얘네들은 이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막 계속 밀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패럴 채널 상한선에서 여기서 다시 그 하락하는 포인트가 됐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패러렐 채널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일단 커졌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은 여기에서 이거 따라서 올라가는 좋은 그걸로 써졌지만, 일단 여기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뚫고 내려와서 다시 6502.50까지 다시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서 지금 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물론 여기 위에 있는 밑에서 올라온 이 트렌드 라인 이런 거에 그 저항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로하이 레퍼런스 같은 거를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이 위로 뚫고 올라가면 이제 로하이 레퍼런스 여기서 또 그려야 되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든지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든지 할 텐데, 그럼 일단 로하이 레퍼런스 그릴 만한 레벨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이 트렌드 라인에 가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신고점, 역사상 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언제였죠? 이게 6월 이후에 계속 신고점 만들면서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았지만 신고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금요일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던 이유는 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목요일날 너무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뭐 오늘 나왔던 미시간 넘버 때문이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테크적으로 일단 여기서 저항받아서 내려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조금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벌써 30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 아닌가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ES랑 큰 차이는, 일단 ES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NQ는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전고점도 뚫긴 뚫었지만 완전히 컨펌이 되지 않은 상태고,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두 개에 걸쳐서 여기서 이중 저항을 받았었고, 수목에는 뭐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Q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캐시들이 많은, 투자를 해도 가지고 있는 캐시를 투자를 한 그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제 그 블로그랑 블로그는 이제 채널 거기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SJQ 트레이딩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소스가 있겠죠.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글을 올렸고 블로그에다도 글을 올렸고 한 거 뭐냐면, NQ 구성하는, 그러니까 NQ를 구성하는 나스닥 100의 상위 9종목, 이게 거의 60,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면 ES는 올라도 NQ는 빠지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그 웨이트가 그러니까. 그리고 ES도 거의 30% 이상의 그런 대형 9개 종목이 또 30%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Q랑 ES가 또 잘 코릴레이션을 하는 건데, ES랑 NQ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전혀 움직임이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을 이게 뭐의 증거냐면, 시장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NQ는 기준금리 영향을 훨씬 적게 받고, ES는
그 기준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괴리가 있다고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준금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기준금리의 하락 이슈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부진했었던 것도 뭐였죠? AI에 대한 AI 그 산업의 그 불확실성? 뭐 불확실성이란 건 좀 그렇고 그 투자한 만큼 뺄 수 있느냐? 투자한 만큼 과연 프로핏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빅테크들이 막 그렇게 뭐 데이터 센터 짓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 낙수 효과 같은 걸로. 그러면 그런 놈들을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애국하고 있는 거죠. 공장 짓고 이러면서 건설 경기가 원래 기준금리가 높아가지고 이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지어도 사기가 어려웠는데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건설 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만 건설 경기가 좀 버티는 이유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공장 짓고 막 그런 것들 투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쏟아 붓는데 자 그걸로 이득을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에 대한 리워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핏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AI 지금 AI가 모두를 위한 AI가 아니라 특정 그 하이테크 AI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 AI가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자기네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조그맣건 크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인 거죠. 캐시를 크게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워낙 돈이 그 투자하는 덩어리가 크니까 뭐 엔비디아 GPU를 구하려고 해도 그게 뭐 하나에 1억씩 2억씩 되는 그런 걸 사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거 뭐 사야 되고 뭐 이런 비싼 프로젝트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얘네들이 이게 과연 프로핏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투자가 다 끝나고 어떤 시점에 가서 그거에 대한 회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오를 때 브로드컴 막 미친 듯이 올랐죠. 이번 주에도 브로드컴 또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 오라클하고 관계 있는 거죠. 오라클 막 20몇 %, 30% 올랐죠. 그게 AI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의 핵심 부품이나 그런 거에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브로드컴, 오라클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컨벤셔널한 IT 기업들이에요. 엔비디아랑은 또 다른 거죠. 엔비디아는 최첨단 칩을 만드는 회사고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데는 기존에 뭐 80년대, 90년대에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IT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거죠. 거기에 또 칩 만드는 것까지 우리는 진출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친 듯이 올라갔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2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미 떨어질 때 ES가 ES 떨어지는 거랑 상관없이 이 전전주에 이렇게 떨어졌던 게 있어서 이게 막 치고 올라가도 티가 안 나죠. 정고점을 뚫었다는 티가 안 나죠. 좀 전에 보신 ES는 이 위에 올라가서 이 위에서 이렇게 정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쫓아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ES와 NQ의 지금 현재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레이트 디시전 그 기준금리의 영향이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나? 다음 주에 끝나죠. 일단은 왜? 9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에 레이트 디시전 있고 그게 이제 사람들 이슈는 25 bps 뭐 저는 이걸 한 클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클릭 떨어지는 거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3%의 사람들은 두 클릭 0.5%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5인데 바로 4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의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래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 거죠. 그렇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에 레이트 시전 영향에서 물론 예상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예상대로 나왔어 신난다 하고서 더 올라갈 확률이 저는 한 60%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도 확인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한 클릭 인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해도
더 올라갈 확률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확률이 저는 60%, 안 올라갈 확률 내지는 떨어질 확률이 역시 그랬어. 자, 이제 그럼 팔자 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40% 정도 된다고. 그건 좀 너무 심했나? 55%에서 45%뭐 이 정도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랠리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오르다가 뭐 다시 내려와서 이 점에서 있다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거나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전망인데, 그건 매크로적인 거고, 테크적인 걸로 봐서는 지금 정고점에 닿았지만,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지금 이 윗 트렌드 라인 아래 트렌드 라인에 낑겨 있죠. 이 낑겼단 말이 그 사투리 같은데, 그래 이게 이 사이에 껴있죠.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고, 아까도 보셨듯이 ES도 저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패러렐 채널 때문에 거기에 저항선 맞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선과 ES는 패러렐 채널 저항선, NQ는 이 전고점 저항선에 맞아서 일단 다음 주는 일단 빠져서 내려왔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뭐 다시 여기서 새로운 레인지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트 디시전의 영향이 굉장히 지난 2주 동안 컸다고 본다면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 왜냐하면 10월 말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 레이트 디시전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아직도 10월 레이트 디시전은 10월 논팜과 10월 CPI를 본 다음에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미리 미친 듯이 롱롱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핑크색 레인지도 돌파 당한 상황이고, 일단은 참고로 이 핑크 레인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큰 레인지니까. 왜냐하면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 전고점 레벨에서 저항받고 다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고, 다시 그 다음에 레이트 시전 이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 사실은 50대 50 반반인데 오를 거 내릴 거 반반이고, 그래서 레이트 시전이라 이벤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이미 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시장 센티멘트라는 게 존재하죠. 사람들이 느낌 좋은데? 라고 하면은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레이트 시전 나온 다음에, 물론 이제 그 15분봉에서는 그 발표할 때 막 아래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결국 어느 쪽으로 세틀이 될지를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온다. ES도 그렇고 NQ도 그렇고,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에는 살짝 하락을 하고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제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이죠. 빨랑빨랑 할게요. 자, 비트코인 지난주 여기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서 이 핑크색 라인 과연 돌파할까? 이거 지금 굉장히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결국 월요일, 화요일에도 걸쳐 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레벨과 트렌드 라인 때문에 못하고, 결국 물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일단은 깨졌고, 월요일 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깨지는 게 확정이 되면서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그려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일요일 날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얘가 결국 이렇게 밀려났고 월요일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월요일에 역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구나. 그러면 자, 그 다음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깰 수 있을까? 이 핑크색 라인을 깰 수 있을까?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걸쳐 있죠, 둘 다. 그러다가 수요일에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도 계속, 금요일은 이 트렌드 라인, 죄송합니다. 이 레벨에 결국은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 어떤 건지 보셨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깼고 얘 넘어서면서 순식간에 넘어져서 목요일 돼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핑크색 라인이 깨졌다는 거
확인하는 동시에 훅 치고 올라간 거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업트렌드 라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지지받아서 이렇게 더 따라서 올라가서 결국은 이 레벨이 붕괴되고 더 뚫려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차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어요. 뭐 매크로도 뭐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매크로 이외에 비트코인을 움직일 만한 그런 다른 매크로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여기에 굳이 이런 패러렐 채널 그리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느냐 아니냐를 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무래도 좀 적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수요일에 월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에 이제 이걸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이외에 뭐 딱히 더 추가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여기 있는 뭐 이런 트렌드, 이런 레벨, 뭐 이런 것도 뭐 고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파란색으로 할까요? 뭐 크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뚫린다고 해서 요게 이 정도의 뭐 이거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 안쪽, 물론 이 핑크색과 요 파란색 위에 쪽 거, 얘 말고요, 이게 뚫린다면 그 안쪽에서 또 새로운 레인지, 얘와 얘 아니면 얘와 얘의 핑크색 레인지를 구성할 확률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뭐 그 생각난 김에 일단은 얘보다는 얘는 그냥 파란색으로 놔두고, 오렌지색은 아니죠, 파란색으로 놔두고 얘를 핑크색으로 해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를 보시고 이 레인지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임시로 놔두겠습니다. 뭘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 분위기면 여기에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인데, 자, 이더리움은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이 레인지가 만만치 않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목입니다. 뭐 금요일 날 훅 치고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굉장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그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더리움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금요일에만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뭐 금요일에 무슨 특별하게 큰 일이 있었던 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트코인 뉴스는 제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뭐 저는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 레인지가 깨졌고 컨펌은 안 된 상태인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컨펌이죠. 컨펌. 월요일 지금 한 시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 뚫리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토요일장이 시작되면 이거는 거의 컨펌이 확정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 밑에서 올라온 이 트렌드 라인이 제가 이거 녹화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었어요. 15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쯤에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스케일 때문에 다릅니다. 이 트렌드 라인은 레벨은 같아도. 그래서 얘가 뭐 한 이 정도였다고 치면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못 온 상황이었는데, 제가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좀 움직였네요. 그래서 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다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이 밑에서 장이 형성될 것이냐, 그 토요일 장이, 그거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이, 그리고 이 레인지의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도 뭐 계속 힘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이 좁은 레인지로 들어와서 여기서 깨작깨작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적들이 많아요. 특히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막히면 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치면 핑크가 아니라 파란색이 뭐 오렌지색으로 하겠.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한참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보시면 압니다. 뭐 여기까지 여기는 그렇게까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크립토 쪽은 갑자기 볼라틸리티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레인지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되고 요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 이 레벨도 굉장히 강한 레벨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맞으면 한번 뚫린 건 뚫린 거고 여기서 지지선으로 써야 될 거고 뚫려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 안쪽으로 일단 들어와서 컨펌이 되면 이것도 위로 뚫기가 쉽지 않고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다 라고 이더리움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CPI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극우 스피커의 암살도 있었고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도 있었고 좀 국제 정세가 많이 어지러웠었죠. 그래서 물론 그것들이 그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CPI가 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Q랑 ES의 차이를 보면 그게 ES 그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강의는 그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없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그런 강의들 이것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마케팅을 세게 하거나 뭐 전혀 제 채널이나 페이스북이나 제 그 매체들 있죠. 뭐 그거 이외에는 제가 뭐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상을 했는데 그 강의가 없어져서 그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강의가 선물 트레이딩 강의, 주식 트레이딩 강의, 그리고 알고 트레이딩 강의. 뭐 알고 트레이딩도 제너럴한 거, 일반인을 위한 거, 뭐 그 코딩을 잘 하실 줄 아는 분들을 위한 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서 진짜로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있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하고 강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주식들, 특히 그 기술주들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보다는 좀 더 개별 주식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토요일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고 개별 주식들은 일요일날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두 동영상을 동시에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개별 주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